당신의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증발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종이돈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2023년 1,800달러였던 금이 3년 만에 거의 3배로 뛰었습니다. 이런 속도는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더 오를까요? 아니면 폭락할까요? 전문가들은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값이 28,000달러까지 치솟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식간에 20% 폭락한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친 듯이 금을 쓸어 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만 해도 금값은 1,800달러 선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000달러를 돌파했죠. 단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인지 아십니까?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2023년 1,800달러, 2024년 2,400달러, 2025년 3,800달러, 그리고 2026년 초 5,000달러 돌파. 처음엔 천천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었죠. 단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비선형적 상승이라고 부르죠. 무슨 뜻이냐고요? 일정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한다는 겁니다. 마치 물이 끓기 직전까지는 조용하다가 100도를 넘는 순간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것처럼요. 지금 금시장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초반엔 완만한 곡선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의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30년 넘게 금융시장을 분석해온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금값이 매년 5에서 10% 정도 올랐어요.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1년에 50%, 심지어 100%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상승세가 아니라 시장에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투자자들도 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3년 전과 비교해 자산이 거의 3배 가까이 불어났죠. 반대로 현금만 쥐고 있던 사람들은 실질 구매력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금 시장에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런 폭발적 상승을 만들어낸 걸까요? 2019년부터 한 전문가가 계속 외쳐온 말이 있습니다. 지금 금을 사세요.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금값이 오를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급이 끝났거든요. 2016년 이후 전 세계 금 생산량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간 3,400톤 수준에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아무리 자본을 쏟아부어도 더 이상 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피크 골드라고 부릅니다. 석유의 피크 오일처럼 금도 생산 정점을 찍었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현재 인류가 채굴 가능한 금의 잔여 수명이 약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년 뒤면 땅속에서 캘 수 있는 금이 사실상 바닥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흙 1톤을 파면 금이 10g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g도 안 나옵니다. 금맥이 점점 얕아지고 있거든요. 광산 회사들이 더 깊이 파고 더 먼 곳까지 가고 더 많은 돈을 쏟아붓지만 소용없습니다. 물리법칙은 거스를 수 없으니까요. 한 광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금맥을 찾으면 10년은 캤어요. 그런데 요즘 발견되는 광산들은 3, 4년이면 고갈됩니다. 품질도 형편없고요. 이제 더 이상 대박 광산은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금의 희소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소성이 극대화되면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멈췄으니까요. 이게 바로 금값이 하방 경직성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앞으로 금값은 오르면 올랐지 예전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공급이 끝났다고 해서 금값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수요가 폭발해야 하죠. 그리고 그 폭발은 2020년에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각국 정부는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몇 조 달러를 시중에 풀었죠. 이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돈이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 바로 금으로 몰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미국 경제가 그걸 버틸 체력이 없었거든요. 결국 금리를 다시 내려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돈은 계속 풀리고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달러를 무기로 사용했죠.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켰습니다. 이걸 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언젠가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달러 대신 금입니다. 금은 미국이 동결시킬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으니까요. 실제로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은 금 매입량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전쟁까지 겹쳤습니다. 유럽 국가들조차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샀습니다. 한 중앙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달러만 믿고 갈 수 없습니다. 금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진짜 자산이거든요. 결국 양적 완화로 돈은 넘쳐나고 지정학적 위기로 신뢰는 무너지고 그 결과 전 세계가 금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값 폭등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배운 경제학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미국 중심의 주류 경제학은 달러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교과서를 펼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금은 야만의 유물이다. 이건 케인즈가 한 말이죠.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금융권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금은 쓸모없는 과거의 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의 가치를 무시한 겁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배웠어요. 금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요. 그런데 거시경제를 연구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운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간 주입된 지식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방황했죠. 그러다 우연히 복잡계 경제학을 접하게 됐습니다. 복잡계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수많은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 덕분에 그는 금의 급등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금은 끝났다고 말할 때 그는 금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외쳤죠.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금값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금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는 안목, 이게 없으면 당신은 평생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금을 싫어할까요? 여기엔 100년에 걸친 처절한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1933년 대공황이 터지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의 금 소유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징역 10년, 벌금 25만 달러였죠. 당시 25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했을까요?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사재기하면 달러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금지령은 무려 40년 가까이 유지됐습니다. 1974년이 돼서야 겨우 풀렸죠. 그 결과 미국인들은 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DNA에 새겨졌습니다. 금은 불법이었던 것, 정부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박힌 겁니다. 하지만 금지령이 풀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금값은 온스당 800달러까지 치솟았죠. 그러자 미국은 또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폴 볼커의 고금리 정책입니다. 1980년대 초 볼커는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렸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금리 20%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금을 사느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금값이 4분의 1 토막났습니다. 201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값이 1900달러까지 오르자 미국은 선물 증거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금 선물 거래를 어렵게 만든 거죠.
그러자 금값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100년간 금과 벌여온 전쟁입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금을 짓밟아온 역사죠. 그렇다면 지금도 미국이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답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냐고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첫 번째, 금 소유 금지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1933년엔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내일부터 금 소유 금지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부가 금을 두려워하는구나, 달러가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거거든요. 프랑스 역사를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정부가 금 유통을 금지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국 화폐인 리브르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금 금지는 곧 화폐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 폴 볼커식 고금리 정책도 쓸 수 없습니다. 1980년대와 지금은 미국의 부채 규모가 다릅니다. 당시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금리를 8, 9% 이상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만으로 미국 정부가 파산합니다. 국채 시장이 먼저 붕괴되는 거죠.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커는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금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은 5%만 올려도 휘청거립니다. 체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세 번째, 미국이 금값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고요?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싼 가격에 금을 싹쓸이할 테니까요. 오히려 미국의 적들에게 기회를 주는 셈이죠. 결국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방법으로 금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전혀 다른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개척 정신이죠. 금값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빚이 많은 사람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땅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빚을 갚을 여력이 생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현재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죠. 그런데 이 금이 장부상으론 온스당 42달러로 기록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지금 시장 가격은 5,000달러인데 장부엔 42달러라니요. 만약 이 금을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는 순식간에 1조 3천억 달러의 자산을 확보합니다. 이게 바로 금 재평가 GRA입니다. 서방 사회에서 지금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을 재평가해서 부채를 탕감하자 화폐 가치를 방어하자는 거죠. 더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값이 온스당 14,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 올라가면 미국 부채의 상당 부분을 보증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1930년대 루즈벨트도 비슷한 방법을 썼거든요. 금값을 온스당 20달러에서 35달러로 올려서 달러 가치를 방어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 카드를 다시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오히려 그걸 무기로 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약달러 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달러 가치를 낮춰서 미국 제품을 싸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달러를 약하게 만들까요? 유로나 위안화 대비로 달러를 떨어뜨리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환율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금 대비 달러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금값이 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해지지만 다른 나라들이 항의할 명분이 없습니다. 금값은 미국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교묘하죠? 실제로 유럽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 재평가를 통해 중앙은행의 손실을 메울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유럽 중앙은행들도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금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은 외환 보유액의 70%, 프랑스는 80%를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을 쌓아놓을까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유로화가 흔들리면 금으로 버티겠다는 겁니다.
한 유럽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도 금은 남으니까요. 결국 서구권 국가들 사이엔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금값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옹호하자는 거죠. 왜냐고요? 자국의 부채를 탕감하는데 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도 유럽도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빚을 줄이고 화폐 가치를 방어하고 금융 시스템을 지키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을 망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금 재평가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공식 통계로는 중국의 금 보유량이 2,300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최대 소비국이거든요. 매년 엄청난 양의 금을 캐고 수입하고 사들이는데 공식 보유량은 늘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부 추정으론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이 최대 5,5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의 8,133톤,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한 수치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금 재평가를 하는 순간 중국도 똑같이 이득을 봅니다. 오히려 중국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죠. 중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금 보유량을 비밀로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거죠. 미국이 섣불리 금 재평가를 못하도록요. 실제로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 재평가를 하면 자국 부채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은 세계 36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해외에 보관 중이죠. 만약 금융위기가 터지면 한국은 금으로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금을 사야 할까요? 잠깐만요. 서두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금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어요. 10, 20% 정도 빠질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집니다. 그럼 금까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 순간 금값이 일시적으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당시 금값은 한 달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이라던 금이 왜 떨어졌을까요?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맞으면서 손에 쥔 모든 자산을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금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여전히 유효한 자산이죠. 다만 단기 변동성을 견딜 각오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은 어떨까요? 은은 금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금값이 10% 오르면 은값은 3, 40% 오르기도 하죠.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게다가 은은 산업재 수요가 50% 이상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공장에서 은을 덜 쓰니까 수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죠.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은 금보다 공격적입니다. 오를 땐 훨씬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빠지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은 관련 상품들은 대부분 선물 기반입니다. 수수료도 비싸고 장기 보유엔 적합하지 않아요. 만약 은에 투자하고 싶다면 실물 기반 상품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금과 은 투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을 각오해야 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단순한 금값 상승이 아닙니다. 이건 종이돈 시대가 무너지는 신호거든요. 전 세계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값이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겁니다.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화폐 시스템의 근본 변화를 읽는 안목입니다. 금은 투자 수단을 넘어 무너지는 종이 화폐 속에서 살아남을 진짜 돈입니다. 오늘 분석을 토대로 현명한 자산 배분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